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이번 주말 30-40mm의 반가운 단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남지방의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00mm가량의 비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튀르키예에서 17세 소녀가 매몰 248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해 추가 피해와 함께 또 다른 여진의 공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 결함으로 전기차 36만 2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테슬라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제한 속도를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향후 우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인 새로운 대형 로켓 H3 1호기의 첫 발사 시도가 오늘 오전 불발됐습니다. H3는 하얀 연기를 내뿜었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난 뒤에도 날아오르지 못했는데 일본 항공개발기구 작사는 로켓 양쪽의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구글에 입사한 뒤 2014년부터 유튜브 CEO를 맡아온 수잔 워치스키 CEO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유튜브의 입지를 확고히 세운 워치스키는 가족과 건강,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2주가 다 되어가면서 구조 소식이 뜸해지고 있지만 17세 소녀가 248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희망의 소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은 이런 기적 같은 소식이 또 들려올까 집을 떠나지 못하며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강진 피해가 컸던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 아파트 잔해 속에서 17살 소녀 알레이나가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248시간 만에 생還입니다. 보온용 금박 담요를 덮은 알레이나는 손에 링거를 꽂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İyiyim, teşekkür ederim.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ıyorum. 전날 지진 발생 229시간 만에 하타이주에서 13살 소년이 구조됐고 조금 앞서 같은 주에서 여성과 자녀 등 가족 3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만 슬픔과 탄식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안타키아의 한 주민은 산산조각이 난 집 앞에서 손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Allah bilir, Rabbim can verirse canını bekliyor. Hani bilmiyoruz ne durumda. Ölü diyorlar ama bilmiyoruz yani. 이 도시의 빈곤층인 시리아 난민 공동체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명의 자녀와 형의 가족 모두를 잃은 이 난민은 시신만이라도 수습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كان ممكن لو اجت فرق الانقاذ بكير ممكن حد كان يطلع من العائله ما احسنت انا اول شيء انا طلعوني من تحت الانقاض انا وزوجتي وامي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무너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현지 시간 16일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을 인용해 이번 지진 규모가 5.1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데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 조사기관 K-스텔 리서치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함이 50%, 전적으로 타당함이 19.1%였습니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25.4%였고 해당 응답자의 53.5%는 그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식당, 카페가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되며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빈도를 주 2회에서 1회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개최하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만 개최한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주 2회 회의가 부담스럽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고 주 1회를 하더라도 회의를 집중도 있게 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회의 개최 빈도는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피오글리타존이 당뇨병 환자의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어수,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 공동연구팀은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9만 1,218명의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피오글리타존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도가 16%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오글리타존은 뇌와 심장의 혈액순환 장애를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서 효과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국의 의료보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퇴직 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빗대서 백발 시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던 중국 우한 중산공원 입구에 군중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퇴직자들,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8일 의료보험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퇴직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15일까지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최후 통첩했지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우한 시내 대학들이 갑자기 폐쇄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퇴직자들의 백발 시위에 동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우한에 이어 다롄이나 광저우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빨라진 고령화 시계와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누적된 지방재정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안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남 지방은 100mm가량의 비가 더 필요해서 완전한 가뭄 해갈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전남 완도군 소안도 미라제 저수지. 무태서 온 긴급 급수 차량이 호수로 물을 쏟아냅니다. 가뭄이 심해지며 식수원인 미라제 저수율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광주도 물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부터 화순 동복댐 등 주요 상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며 생활용수뿐 아니라 식수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가뭄이 심한 전남 지역은 최근 6개월강 수량이 391.1mm에 그쳤습니다.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합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46일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무강수일수도 광주는 39일, 정읍은 36일에 달합니다. 지난해부터 남부지방으로는 메마른 날씨가 지속하면서 가뭄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지방은 올해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적은 양의 비라도 내려져야 하는 상황이죠.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방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 지방에 겨울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심각한 전남 지방에는 말 그대로 단비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완전 해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필요해 이번 비도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남부지방에 특히 전남 쪽에 지속되고 있는 가뭄 상황에 해갈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상청은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호남 지방의 기상 가뭄은 봄까지 계속되고 영남 지방도 가뭄 지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식 레드카펫에 마지막 세대 소속 기후활동가들이 난입해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기후운동단체 마지막 세대 소속 활동가 2명은 16일 오후 7시 35분쯤 제73회 베를린 영화제 개막식에 난입해 레드카펫에 순간 접착제로 손을 붙였습니다. 마지막 세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빛나는 연회복들 사이에 마지막 세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은 활동가들은 현 정부와 사회가 수십여 명의 희생자를 낸 기후 재앙을 막을 기회를 지닌 마지막 주체가 될 점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 소식이 이번 주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죠. 유럽 하늘에서 1m 크기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떨어지다가 대기권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긴 꼬리를 만들면서 떨어지다가 폭발 순간에 밝은 섬광을 내뿜으면서 밤하늘을 거의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네. 이번 소행성은 크기가 작아서 지상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는데요. 이 폭발 6시간을 남겨놓고 헝가리 천문학자에게 포착이 됐고 유럽 우주국 등에도 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구 근접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발견됐다는 점에서 소행성의 위험성을 다시금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에는 그 크기가 작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소행성에 의한 피해는 가끔 발생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수천만 년 전의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 충돌 때문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요. 당장 10년 전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지름 20m의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천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처럼 크기가 큰 소행성은 실제로 인류를 위협하곤 합니다. 때문에 나사와 유럽우주국은 물론이고 한국천문연구원도 이 소행성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에는 나사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이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실험을 하기도 했는데요. 충돌 후에 소행성의 궤도가 목표치 이상으로 바뀌면서 인류가 이 소행성 충돌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구 주변에는 소행성이 전수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고요. 또 크기도 다양해서 이 같은 감시와 추적 또 넘어서 회피 기술 개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우주 개발이 좀 한창인데 소행성을 추적하거나 감시하는 기술도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암에 걸리면 암세포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요. 이 암이 주변 장기로 옮겨가는 전이가 진행될 경우 더욱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의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한다면 이 완치까지도 가능한데요. 전이가 시작됐다면 생존율이 9%대로 낮아집니다. 네. 이 대부분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암이 악화하면은 전이 능력이 생겨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이가 시작된 암세포를 전이 이전에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요. 전이성 폐암세포를 치료가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유전자 3개를 발견한 겁니다. 네. 인간의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이 유전자 3개를 조절해서 실험을 했더니 전이 능력이 있는 폐암세포가 치료가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암세포 초기처럼 전이 능력을 잃게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5, 6년 내에 임상시험에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기존 항암 치료처럼 이 암세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암세포 성질을 바꾸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는 암을 마치 당뇨나 고혈압처럼 이런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면서 수명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3위 소식이죠. 네, 이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 내연기관차를 대신해서 전기차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항공 분야에서도 활발합니다. 이 나사가 이 전기 비행기 X57 맥스웰이 이 올해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비행기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로 14개의 전기 모터를 가동해서 작동을 하는데요. 실제 비행에서 접할 수 있는 영하 23도에서 영하 63도의 온도 범위와 또 비행 중에 발생하는 극심한 진동 환경에서 이 모터 조절기의 성능이 확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최대 속도는 시속 277km로 일반 여객기의 속도인 시속 900km 정도보다는 훨씬 느리지만 연료 비용이 기존 연료의 6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전기 비행기의 필요성은 대기 오염 물질이나 온실가스 때문에 계속 제기되어 왔던 건데 이번에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밖에도 다른 항공사들도 이 전기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영국의 항공기업 제로 에이비아는요, 지난달 전기 비행기를 10분간 상공에서 날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연료의 효율이 높고 무게가 가벼운 수소 연료 에너지를 사용했던 비행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항공기업 이비에이션은요, 지난해 9월에 리튬 배터리 전기 비행기를 8분간 1km 상공에서 날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네. 30분 충전으로 1시간 동안 날 수 있고요. 최대 비행 속도가 시속 460km로 일반 여객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 대형 항공기업들이 빠르면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이 전기 비행기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차세대 이 친환경 비행기의 물꼬를 틀지가 주목됩니다. 네.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이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에서 처음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이 한 달 동안 달 상공 100km에서 시운전을 하면서 이 달 표면과 지구 쪽을 찍은 건데요. 네. 먼저 달 표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이 달에서 가장 거대한 바다이자 1966년 세계 최초의 달 착륙선인 소련의 루나 9호가 착륙했던 지역, 폭풍의 바다가 담겼고요. 예. 크리에이터 여러 개가 모여서 형성된 이 레이타 계곡과 인류 최초로 달 표면 로버 탐사가 이루어졌던 비의 바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다른 나라가 찍은 달 표면 사진 보고 굉장히 신기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촬영한 최초의 달 표면 사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를 찍은 사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다누리는 지난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지구를 촬영했는데요. 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이어붙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달에서 본 지구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날짜가 지나면서 지구가 그림자에 점차 가려졌다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마치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누리는 지난 시운전 과정에서 이 태양 전지판을 태양을 향하도록 했고요. 또 탑재체는 달을 향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예. 또 본체와 탑재체의 성능 점검을 했고 또 데이터 전송이 양호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다누리는 지난 4일부터 정상 임무에 돌입했고요. 올해 말까지 달 자기장과 방사선 관측, 또 우주 인터넷 검증과 같은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마치 달처럼 보이는 게 참 신기하게 느껴졌던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1위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나요?
네, 튀르키예 강진이 이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21세기 들어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튀르키예에서 이 7,400km 떨어진 우리나라도 이번 강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문경과 강릉 이 두 곳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국내 지하수 수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네. 특히 문경의 관측정에서는 규모 7.8 지진으로 이 지하수 수위가 7cm 올랐고요. 또 규모 7.5 지진에서는 이 3cm의 수위가 내려간 것이 관측됐습니다. 반대로 강릉 관측정에서는요. 규모 7.8 이 본진 이후에 수위가 3cm 올라갔습니다. 이 원인은 지진파로 인해 이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하면서 지하수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0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영향이 전해져 온 것이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지하수 수위가 변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네, 지하수 수위가 변하면 지하수가 외부로 유출이 되거나 지하수가 내부로 들어오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위 변화가 결국에 이 수질 문제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하수에 오염물질이 퍼져나갈 수 있어서 이 국내에서는 이런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요. 네. 또 원전이나 방사성 폐기장 등의 위치를 선정할 때도 이런 안전성 평가에서 지하수의 수위나 이동이 고려가 되기도 합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국내에서 지하수 연구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면서 이번 관측 결과로 이 지진의 영향도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미쳤다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새삼 실감이 나는데요. 이런 강력한 지진으로 지금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희망의 소식이 계속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36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인데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I use the self-driving a lot, when you double tap, and I use it mainly on the freeways, and I don't have any troubles or problems with it, but you're breaking the news to me, so this is the first time I'm hearing it.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형부터 2023년형까지의 모델 S, 모델 X와 2017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3, 그리고 2020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 자동 변경과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이 우주 사업에 활용할 새로운 대형 로켓 H3의 첫 발사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17일 오전 10시 40분쯤 가고시마형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로켓 1호기를 발사하려 했지만
하얀 연기를 내뿜은 로켓이 카운트다운 종료 이후에도 날아오르지 않았습니다. 작사는 메인 엔진은 착화했지만 로켓 양쪽에 붙어있는 보조 로켓이 착화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사 측은 로켓이 발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실패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 2주 뒤에 다시 발사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이 57m, 직경 5.2m의 H3 1호기에는 재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지구 관측 위성 다이치 3호가 탑재됐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유튜브를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 수잔 워치스키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워치스키는 현지 시간 16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에서 거의 25년을 보낸 나는 오늘 유튜브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치스키는 1999년에 구글에 입사한 뒤 14년간 구글의 광고와 분석 제품의 설계와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4년 유튜브 CEO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에 첨단 기술 기업이 들어서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큽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체 직원 46명에 지난해 매출액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기술만 18개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우수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 여주 지역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교통적으로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전폭적으로 신사업을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는 경기도 북동부 쪽에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 완공과 함께 바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설립 인허가는 물론 기업 설명회와 팬투어, 산업단지 추진 등 경기도와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그린에너지 신성장 기업이 여주에 유치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여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으로부터도 유치를 해서 백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차세대 유망업종인 2차 전지 혁신 기술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발생한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중국 화웨이 장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만 별도의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가 29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혼란을 겪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며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 유형별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고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점검 결과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두 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을 받고 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문가 영입과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화이트 해킹 대회와
AI 분석, 공격자가 내부에 있다는 전제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기술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최첨단 양자 컴퓨터 해킹에서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추진하며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LG U+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스팸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챗 GPT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 미국 일부 대학의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봉책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부총리는 챗 GPT에 대해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지식 전달, 암기력 중심의 교육 체계를 가진 한국 같은 나라에 훨씬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답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챗 GPT를 교육개혁의 큰 자극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으로 오는 4월부터 경매에 붙여진 집에서 보증금을 세금보다 우선으로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달아난 집주인 대신 집을 떠안은 피해자들을 배려한 건데 알고 보니 국세만 법이 바뀌고 지방세는 그대로였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이라 성토하는 피해자를 이준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재작년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빌라를 계약한 박모 씨는 입주 2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600채를 거느린 빌라왕을 고발하는 방송에 나온 집이 바로 자신의 집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박 씨가 계약한 집은 해당 빌라왕의 형소유로 이미 11채의 전세 보증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어디서 받을 길이 없고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거나 하고 싶어도 이름이 저희가 압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이름이 저희 이름이 아니니까 임차인으로서 그냥 셀프 경매라고 하는데 그 경매를 하게 됐어요. 결국 집이 강제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조만간 박 씨가 떠안아야 할 상황입니다. 원치 않게 집을 사는 것도 속상하지만 더 억울한 건 집주인이 찬압한 재산세 200만여 원도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정말 2억, 3억이나 되는 집을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는다는 건 정말 국세냐 지방세냐 그것도 찾아가면서 또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매각 대금은 배당 순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 주택에 부여한 세금은 3번째여서 4번째인 임차 보증금보다 앞섭니다. 집주인 세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금보다 보증금을 먼저 갚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말 개정돼 오는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박 씨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바뀐 게 국세에 대해서만이어서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기관들조차 헷갈리고 있습니다. 상세 압류가 저희 확정일자보다 뒤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당일세가 발생한 게 확정일자보다 뒤면 확정일자가 먼저다 이 말이죠. 정부는 재산세가 지자체 핵심 재원이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웠고 앞으로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세금을 떼이고 남의 세금까지 억지로 떠안아야 하는 피해자들을 2번 눌리지 않게 정부 대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요즘 전국에서 제일 뜨거운 관심을 받는 전통시장이 바로 충남 예산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음식 점포들이 새롭게 단장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손님이 찾았다고 합니다. 음식 업종에 한정된 매출 증대가 전체 시장으로 확대되려면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지 이상곤 기자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충남 예산시장 한복판이 손님으로 가득합니다. 복고 감성으로 꾸민 정육점과 국수집에 긴 줄이 늘어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외식 경영 전문가인 백종원 씨가 예산군과 함께 최근 빈점포 5곳 등을 새롭게 단장하고 음식을 먹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 넘는 방문객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삭막한 분위기였는데 지금 이제 와보니까 밝아지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들어와서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화기애애해진 분위기라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시장에 생기가 돌고 사람이 찾는 공간이 되자 상인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점 매출 증가는 아직 먹거리 업종에 한정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먹거리 골목과 달리 사람들이 상점들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막 줄 서서 먹는 거는 있는데 여기 이거 뭐 사러 들으면 사람은 없어요. 특히 음식 점포를 찾은 손님들 차로 주차장이 자주 포화 상태가 되자 일반 상품을 파는 가게 손님들은 차를 못 대는 상황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왔다가 그냥 지나가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는 거지. 차들이 말하기 너무 불편해. 이제 드시는 데는 잘 드시고 이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안전관리나 화장실 같은 시설물 관리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산군은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소하고 점포도 확충하기 위해 곧 대대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지금 바다 위에 천장, 주변의 안전진단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정비 시간을 갖고 나서 제2의 또 점포 확장을 통해서 예산시장이 초기 성공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 승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노인 무임 수송 정책 토론회. 지금 지하철 적자가 노인 탓이냐는 호통이 터져나왔습니다. 노인이 탄다고 적자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빈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뭐 돈이 더 듭니까? 전기세가 더 듭니까? 물가 부담에 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서울시는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지하철 적자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무임 수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여야 불문하고 일제히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또 서울시한테 그렇다고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이게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가 얼마를 지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지하철 소위 PSO 제도 때문에 생기는 적자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공은 정부로 넘어가는 모양새지만 근본 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무임 수송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거나 전액 할인이 아닌 일부 할인으로 변경하려면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YTN 김유균입니다.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인간의 내면과 성적인 욕망을 볼품없이 벌거벗은 육체로 표현해낸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를 아십니까? 28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람의 육체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그려내 수많은 화제를 불러온 화가 에곤 실레를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 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곤 실레가 불안한 영혼의 아이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에곤 실레는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손꼽히는데요. 주로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자화상이나 인물화, 또 풍경화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에곤 실레는 1890년 오스트리아 빈 근교에서 태어났는데요. 16살 때인 1906년에 빈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되지만 3년 후 중퇴하게 됩니다. 빈 분리파의 멤버로 또 신예술가 그룹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 시기에 만난 구스타프 클림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초기 작품들 이후에도 좀 더 표현주의적인 성격의 작업을 합니다. 네. 특히 에곤 실레는 본능적인 욕망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등을 주 소재로 삼는데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낄 법한 내면의 갈등과 고통을 작품 속 인간의 육체로 그려냅니다. 에곤 실레가 그려내는 육체는 풍요롭고 아름답기보다는 굉장히 건조하게 뒤틀려 있고 또 왜곡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성과 죽음을 주로 작품에 담았기 때문에 당시 자극적이라는 누드화를 그린다는 점 때문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자유분방한 사생활과 미성년자를 모델로 그린 작품들 때문에 실제로 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1915년에는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한 후에 안정을 찾고 또 작가로서도 성공을 하게 되지만 머지않아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 에곤 실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와도 친분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네, 에곤 실레는 구스타프 클림트와 친구이면서도 사제 관계이기도 했는데요. 이 클림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장식적인 특징들을 초기 에곤 실레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평소 클림트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인데요. 클림트 또한 에곤 실레의 재능을 보고 드로잉 실력은 자신보다 높다고 인정하기도 했다고 하죠. 네, 후에 에곤 실레는 클림트가 이끄는 오스트리아 예술가 동맹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빈 분리파 전시에 함께하게 됩니다. 네. 클림트는 그 키스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네, 그 그림과 약간 그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았는데 확실히 영향을 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에곤 실레가 표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하셨는데 표현주의는 뭔가요? 네, 에곤 실레 초기 작업에서 클림트의 작품과 비슷한 특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후에 그런 장식적인 특징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감정 표출이 명확하고 또 극단적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처럼 표현주의는 작가의 감정이나 내면의 심리 자체에 주목해서 사물의 형태를 보여지는 것보다 왜곡시키거나 과장되게 그리고 또 강렬한 색감을 써서 표현하는 게 특징인데요. 1910년 전후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미술 사조입니다. 에곤 실레 외에도 뭉크 같은 작가가 표현주의에 속합니다. 네. 그 앞서서 에곤 실레가 빈 분리파의 멤버였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빈 분리파가 어떤 단체였을까요? 네, 빈 분리파는 1897년 클림트를 중심으로 결성된 그룹입니다. 이 에곤 실레가 굉장히 활동적인 클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빈 분리파라는 명칭은 분리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인 세체도를 어원으로 하는데요. 기존 미술계의 전통적인 사상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에서 분리되어서 미술을 매개로 교류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하며 활동하자라는 목표를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1897년에 클림트를 초대 회장으로 선발했고요. 이전에 보수적이고 또 엘리트주의였던 미술계의 시스템에서 분리돼서 자체적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작가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이 빈 분리파 멤버들에게 어떤 특별한 미술 사조나 공통된 양식은 없었지만 이들의 전시장 입구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 세기마다 고유한 예술에는 자유를. 네, 이 집단의 공통적인 목표는 기존의 전통을 타파하고 국적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표현으로서의 미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척 자유분방하고 또 틀을 깨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에곤 실레의 대표작도 소개해 주시죠. 네, 에곤 실레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포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17년에 그려졌는데요. 두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데 윤곽선이 단순하고 깔끔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뒤틀려져 있죠. 네, 특히 또 머리카락과 신체 그리고 이불의 주름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했는데요. 에곤 실레 특유의 마르고 왜곡된 신체 묘사가 돋보입니다.
과장된 듯 하지만 너무 아름답게 미화된 신체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약간은 불안한 분위기도 풍기는데요. 이 작품은 똑같이 두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에로틱한 분위기의 작품인 클림트의 키스와 함께 거론되기도 하는 대표작입니다. 네, 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작품일 텐데요. 에곤 실레의 자화상 중 한 점입니다. 바로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인데요. 이 에곤 실레는 살면서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훤칠하고 또 얼굴도 작았던 미남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옷도 잘 입고 워낙 잘 꾸미고 다녀서 금전적으로 궁핍했을 때마저도 겉모습만큼은 아주 단정하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평소에 거울 보는 걸 즐겼다고 하죠. 네, 어머니에게 받은 전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작품에 담았는데요. 이 꽈리 열매가 있는 자화상은 에곤 실레의 자화상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 속 에곤 실레의 표정이 굉장히 매혹적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뭔가 친화적이거나 열려있는 느낌의 눈빛은 아니죠. 또 호기심이 보이기도 하고 불만이 가득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배경에 그려진 붉게 익은 꽈리 열매가 한층 더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근데 뭔가 불안해 보이는 이 모습이 치기 어린 청춘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인지 에곤 실레의 작품이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두 작품을 보면 모두 사람을 대상으로 그린 건데요. 에곤 실레가 풍경화도 그렸다고요? 네, 아무래도 에곤 실레 하면 흔히 누드화나 자화상만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에곤 실레는 빈 근교에 있는 툴룬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강변에 있는 아름다운 풍경의 마을입니다. 에곤 실레는 이 마을을 그리곤 했는데요. 다만 밝은 느낌의 풍경화는 아니고 어두운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에곤 실레가 14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는데요. 이때 에곤 실레는 친구인 안톤 페슈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왜 아버지가 살던 곳을 찾아 헤매고 굳이 쓰라린 마음을 끄집어내는지 아무도 이해 못할 거야. 조금의 기억이지만 희미하게나마 내 안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요. 에곤 실레의 풍경화에는 밝은 색감보다는 어둡고 음울한 색채가 많이 보입니다. 특유의 왜곡된 묘사가 풍경화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건물들을 뒤엉켜 그리기도 하고 밝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보다는 시들거나 저물어가는 식물, 또 환하게 떠있는 태양보다는 지는 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풍경에서도 에곤 실레 특유의 분위기가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에곤 실레의 삶이 담긴 영화가 있다고요? 네, 에곤 실레의 생을 그려낸 영화가 있습니다. 에곤 실레의 욕망이 그린 그림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힐데베르거의 소설 죽음과 소녀, 에곤 실레와 여자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28살의 이른 나이로 요절한 천재 예술가인 에곤 실레의 삶 전반이 담겨 있고요. 특히 에곤 실레의 작업 인생에서 큰 영향을 끼쳤던 4명의 여인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또 에곤 실레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던 구스타프 클림트와의 만남과 작업에 대한 고뇌 등이 담겨 있는데요. 에곤 실레의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최근 미디어 등에서 에곤 실레 작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가 좀 잘 반영돼 있는 작품들이 많아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가 튀르키예 구호 활동 지원에 동참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구호 활동을 위해 튀르키예에 파견되는 긴급 구호대, NGO, 의료지원단 등 파견 요원의 로밍 요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모두 동참하며 대상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로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연구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이슈페이퍼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흥원은 지난달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면서도 연구장비 관련 다양한 선진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일본의 연구장비 분야를 분석한 이슈페이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산업 현황과 선진국의 정책 분석, 제도 소개 등 연구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소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는 2023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4년 만에 전체 대면 행사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498명, 석사 243명,
박사 216명과 특수전문대학원 졸업생 71명 등 총 1,028명이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유니스트는 지금까지 학사 5,622명, 석사 1,829명, 박사 1,043명 등 총 8,494명을 배출했습니다. 국립수목원은 국내 유일 온대 중보산림 생태계인 광릉숲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500년의 숨결 광릉숲을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행물은 광릉숲의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가치와 왕림이었던 광릉숲의 역사 문화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3개 주제로 구성됐습니다. 광릉숲은 조선조 세조와 정의왕후를 등을 포함한 숲으로 국내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부지방에 이번 주말 반가운 단비가 내린다고 하죠. 완전한 해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식수조차 아껴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이 특히 심한 전남 지역은 봄까지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의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